자,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이 주식만 보면 된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등장한 트럼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4년 동안은 그냥 이 영상만 기록해 두셨다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이번 행정부 이끌어가면서 대놓고 어디가 중요한지 말해준 연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이례적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검색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에 와서 오프닝 벨을 한 거는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에 온 적은 있는데 오프닝 벨을 한 건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팩트 체크를 했는데, 혹시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러고 요거는 여담인데,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에 와가지고 오프닝 벨에 참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팩트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해가지고 검색하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무튼 그건 여담이었고, 하여튼 이례적으로 NYSE 증시 개장 행사 오프닝 벨에 참석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1기 때 그걸 엄청나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주식시장의 낙관론을 조금 펼칠 수 있는 한 부분도 트럼프 2기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한 지가 10년 차가 이제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트럼프 1기를 생생하게 겪으면서 이 대통령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지를 그때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기 때도 집무실에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증시도 모니터링하고요. 트위터에다가도 증시가 신고가 찍으면 축하한다고 계속 올리고, 막 401k, 막 미국 증시가 고점을 돌파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연금이 빵빵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올리고, 떨어지면은 참모들한테 야, 이거 왜 떨어지는 거냐? 악재, 호재 물어보고 막 주식 방송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 중에 하나고, 유명했던 사례고요. 이번에도 NYSE 증권거래소에 와가지고 온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사실 지금 아직 취임식도 하기 전인데 굳이 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어필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선된 이후에만 미 증시가 3조 달러 이상 증가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과를 엄청 잘 어필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취임식 때도 그럴 거고 중간중간 연설할 때도 내가 대통령이 돼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를 엄청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떨어지면 그만큼 주식시장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이 없는 대통령보다는 있는 대통령이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업을 잘 아는 재무장관을 그래서 뽑았다. 난 주식시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월가 현역으로 뛰고 있던 재무부 장관을 그래서 영입했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진심이다라는 것도 일단 대형 호재고, 제가 봤을 때는 1기에 이어서 2기도 다시 한번 본인이 여기 왔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1기를 겪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2018년 급락장이 있었어요. 2018년 12월 폭락을 합니다. 그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하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저점에서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폭락을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증시가 휴장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트위터에도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뭐라는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급락장이 엄청난 기회라고 본다. 다시 한번 진짜로 엄청난 매수 찬스라고 본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2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매수해야 된다고.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 올린 거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든 아니든 간에 이 정도로 주식시장에 엄청난 케어를 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때가 제 계좌가 진짜 반토막이 나가지고, 저 진짜로 이때 약간 내 노후 대비 끝났다 이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이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최대 폭락이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이제 그때가 2016, 17, 18, 한 3, 4년 차였으니까 그때 열심히 모은 돈 다 미국 주식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20% 빠지면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은 3, 40%가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이제 끝났다, 나 계좌가 사라지는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시기예요, 이때 미국 주식하면서. 그래서 폭락장이 이런 거구나를 그때 이제 생생하게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제가 레버리지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때는 막 레버리지도 좀 해보고 막 밤새 미국 주식 보면서 단타 치고 이랬던 탐욕의 몽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던 시절에 폭락을 맞아가지고 이랬는데,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말하고 막 급반등을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급반등.
마치 2020년 코로나 때 연준이 제로금리 내리면서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트럼프가 이 주식시장의 진심이고, 이 당시에 파월 욕을 하면서, 이때도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2018년에도 그때 파월을 공개적으로 욕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잘못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다 이러면서 트위터에 올려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 연준 의장이 18년 말에 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3% 넘게 이렇게 쭉쭉 올리니까 다 연준 의장 때문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고금리를 싫어했던 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기억에 나서 가져왔는데,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주식 사라. 주식 사라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 듣고 산 사람들은 다 이제 돈 많이 벌었죠. 어쨌든 지나고 난 일이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진심이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그래서 자, 트럼프가 이번에 연설한 거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강조를 했고요. 일단은 주요 연설문에서 제가 핵심 포인트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 누구도 본 적 없는 경제를 이끌 것이며, 앞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훌륭할 것이다, 강력할 것이다, 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할 거고 안정화시킬 거다. 특히 뭐 전쟁 같은 거, 중재, 휴전, 지금 전쟁들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그런 물가 안정 이런 것들 불만 있는 거 해결할 거다라고 강조했고, 여기 주식 투자 관점에서의 이야기들도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줄 거다. 21%에서 15%로 낮춰줄 건데 단서를 달았어요.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이 감세를 해줄 거야 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리쇼어링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 만들려면 감세가 최고다라는 본인의 기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깎아줄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CEO들이 막 환호하기도 했어요. 이거 얘기할 때.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 30%가 넘던 법인세를 2017년 말에 21%로 깎아주면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세를 한 대통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증시가 엄청 환호를 한 거죠. 감세만큼 그 주식시장에 또 좋은 게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 이익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깎아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은 신속하게 승인 허가해 줄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발 돈 많이 싸들고 와서 투자해라. 예를 들어줬는데 10년, 15년 걸리던 승인 앞으로 일주일 만에 해줄 거다. 내가 그래서 현직에 규제 완화한 인물들로 다 배치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키워드를 정리해봤을 때 키워드는 감세, 제조업 부활, 미국 리쇼어링, 중산층 부활, 일자리 부활, 그리고 인프라 투자 지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또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팍팍 늘릴 것이면서 에너지 규제 다 풀어줄 거다. 금융 규제도 싹 풀어줄 거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AI와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AI도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암호화폐도 채굴해야 되니까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부족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전력도 콕 집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전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것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10년 15년 승인 걸리는 거 내가 말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승인 신속하게 허가하겠다 라면서 다시 한번 여기 써놨지만 AI와 암호화폐, 전력, 인프라 플러스 에너지 생산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NBC 인터뷰 진행자 크레이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익사에 맞게 그래서 지금 주식 사요 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간 당황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돌려서 말했는데, 주식은 언제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약간 당황하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당황했습니다. 짓궂은 질문이 있었고, 테슬라 주식도 얘기했는데 머스크의 주식이 인기가 많았다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적어도 제가 트럼프 연설문을 몇 번을 듣고 원문도 보고 했을 때, NYS에서 한 연설 기반으로 했을 때 요 7가지만 그냥 기억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4년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별일이 없이 그냥 지속된다면은 그냥 조정이 왔을 때나 하락할 때마다 혹은 그냥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찍어가지고 관련주를 모아가시면 적어도 이렇게 4년 지났을 때 막 크게 후회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 7개. 역시 AI, 암호화폐는 패권 전쟁이다. 결국은 AI 암호화폐 시장을 잡는 자가 이제 패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밀어줄 것 같고, 그래서 역시 크게 봤을 때 빅테크, 나스닥,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 ETF 괄호치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1기 때도 그랬지만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규제 풀어주고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의 활력이 돌 것이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기조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는 역시 중소형주, 혁신 유망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핀테크 이런 것들도 규제 완화가 되겠죠. 인수합병 이런 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 묶어놨었는데 요즘 벌써 M&A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또 핫하죠. 우주도 핫했다가 드론주도 막 떴다가 오죽하면 트럼프 장남이 드론 관련주에 지금 대놓고 최대 주주에 막 오르기도 하고 투자하고 뭐 밀어준다 그러기도 하고 있고 드론주가 들썩이기도 하고 양자 컴퓨팅 막 이런 게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죠. 금융주도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블랙락이나 M&A 전문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나 혹은 중소형 핀테크들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에 앞서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4년 놓고 봤을 때 길게 보셨을 때 이렇게 보셔야겠죠. 길게 보셔야겠죠. 단기로 우리 타이밍 맞추려고 이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관점은. 그래서 또 AI, 인프라는 여전히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던 거지만 트럼프 역시도 이 기존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전력, 원전 그리고 이제 트럼프 기조에서 좀 새롭게 생긴 건 역시 가스 생산 늘리는 거,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풀어주는 거, 에너지 많이 풀면 물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 가스 가격 안정한 다음에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게 머스크. 왜냐하면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로비를 해서가 아니고 트럼프가 원하는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 관련 기업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테슬라 팔란티어가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정부 재정 지출 축소 담당 일진이죠. 담당 일진.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주는 기업이자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동의하는 게 있고 동의 안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7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답안지 7개.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CEO도 이날 참가했기도 했지만 벌써 M&A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규제로 싹 막아놔가지고 할 수가 없었다. 근데 벌써 트럼프 취임하고 전월 대비 18%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M&A 인수합병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은 전년 대비 25%나 늘어날 것 같다. 규제도 풀어주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 여건도 좋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는 인수합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 수수료 엄청 먹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 우리 한국도 예를 들어서 증시 호황이 와가지고 막 IPO라 그러잖아요. 신규 상장하면 막 공모주 청약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돈 버는 게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증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인수합병 할 때 막대한 수수료를 먹고 뭐 신규 상장할 때 대여 공모주를 청약을 도와줘서 돈 버는 게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이니까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인수합병이 늘어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대형 기업들이 말 그대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중소형주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빅테크들이 지금 쌓아놓은 돈 가지고 몇 년째 인수합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풀어주면은 이제 눈여겨봤던 기업들 인수합병 하겠죠. 잡아먹는 게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이제 들썩들썩합니다. 어디 하나가 인수했다 그러면 관련주들도 들썩하고 관련 기업들도 오르고 그래서 금융주도 오르지만 중소형주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인수팀이 이번에 다시 한번 연준을 비롯해서 은행의 규제기관들 싹 다 통폐합하고 축소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밝혔어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하고 있는 조직들 다 통폐합. 이름뿐인 조직들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연준조차도 개편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자르겠다고는 안 했지만 연준 의장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조직 개편하겠다. 원래 수장이 바뀌면 조직 개편 한 번씩 다 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뭐 사람도 바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진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통령 되면은 로키드 마틴의 계약을 막 취소하겠다 그래서 발언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반박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전통 방산 기업들 주가가 요즘 부진하고 이제 혁신 방산 기업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주가가 막 엄청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팔란티어에서 만든 공식 영상입니다.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데이터 분석 및 이제 방산 기업까지 하는 건데 잠깐만 여기 지금 막 전투함 있고 이제 여기서 조종을 합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을 쓴 곳에서 이제 드론들이 발사가 됩니다. 드론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을 쓰면은 한 방에 적들을 이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문구가 여기 써 있는 게 뭐였냐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이긴다,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전투함들을 막 이제 출격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이미 이제 팔란티어는 그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드론 갖고 요격해서 그냥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혁신 기술로 트럼프가 말하는 국방력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막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통 기업들이 이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 대비 팔란티어 같은 혁신 기술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팔란티어가 주목받으면서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테슬라랑 쌍두마차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영상을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지금 왜 뜨는지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드론 대리전이라고 하잖아요. 로봇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다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론이라고 합니다. 공격용 드론. 근데 이게 엄청 조그맣고 작거든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마네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드론을 이렇게 띄우면 이 드론이 사람을 딱 이마를 표적해서 탁 이마에 그냥 갖다 박아버립니다. 이 사람 죽는 거죠. 즉사합니다. 그냥.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지금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저렇게 그냥 쏴버립니다. 보셨죠? 지금 그냥 마지막에 엄청 충격적입니다. 이 드론이 앞에 조그맣게 가가지고 그냥 사람 이마에 딱 붙어가지고 팍 하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조그만 드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살상용. 되게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제 전쟁에서는 막 그 스나이퍼가 저 멀리서 뭐 가까이 가가지고 저격하는 게 아니고 저런 드론 원격으로 조종해서 보내가지고 전투에서 쓰이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참여하는 건 없고 이런 드론전이고 신기술 전인데 머스크도 그랬고 트럼프가 봐서도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전투기나 이런 거 갖고 이제 안 된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 기술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금 많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산 분야도 대표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가장 예산 많이 잡아먹는 1순위가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부터 줄이려고 할 거다. 헬스케어도 지금 혁신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하고 방산이 1, 2, 3등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부터 혁신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거고 그래서 AI 바이오 기업들도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죠. AI 기술 가지고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도 대박이 날 테니까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조금 뭐 주목해볼 기업들이 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차후에 또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소형주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리포트 괜찮은 게 또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강추 리포트로 소목 라운지에도 올려드리고 소수의견 오늘 끝나고 다 공유 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이 진한 그래프가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시면 지금 대기업 CEO랑 중소기업 CEO랑 트럼프 당선되고 설문을 했는데 대기업 CEO들은 향후 1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에 대해서 딱히 변화가 없어요. 좋아지긴 하는데 그냥 그래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었든 뭐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중소기업 CEO들은 진짜 나중내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됐다고 하니까 완전히 막 지금 보시면 급증합니다. 기대감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봤더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기조 자체가 중소기업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기 보시면 트럼프 1기 때 중소형 기업들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풀어줬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규제에 빡빡하게 묶어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규제를 안 해줘서 타이트하다. 이게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대출이 안 나옵니다. 힘들어요. 타이트였고 이때는 트럼프 때는 대출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빅테크나 대형 기업들은 돈이 원래 많기 때문에 대출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은 돈을 조달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투자를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트럼프가 규제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이나 강달러 이렇게 기조로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미국 내수주 비중이 높습니다. 대형주들, 빅테크들은 수출 기업들이 많거든요. 빅테크 딱 생각해보셔도 애플도 수출, 테슬라도 수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생각해보시면 다 글로벌 수출 기업인데요. 소형주로 갈수록 미국 내수 기업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돈 버는 기업. 그래서 강달러나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할 때 그냥 오히려 미국 내수주들이 더 주가가 좋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2024년까지는 여기 회색 중소형주들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드디어 2025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는 대형주 주도의 사이클이 드디어 종료가 되고 중소형주가 드디어 주목을 받는 10년짜리 사이클이 열린다라고 좀 크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두 달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그림인데 10년 사이클로 돈다라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중소형주 11년, 대형주 10년, 중소형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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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가다가 최근에 중소형주 10년, 그 다음에 대형주가 13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다시 중소형주 사이클이라는 건데, 이것까지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랬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들이 대형주에도 좋을 수 있지만 중소형주한테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소형주 사이클 시작하면 대형주 그럼 큰일 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사이클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거. 그래서 중소형주 앞에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리포트에서도 2025년 1분기에 변동성 요인들이 많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1월 20일 날 취임식 때도 트럼프가 막 법안을 공격적으로 쏟아내면서 증시가 한번 출렁일 거고, 그리고 1월 FOMC 때도 이제 새해 금리 어떻게 하냐, 뭐 동결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거고, 트럼프 100일 액션 플랜 때문에 2, 3월에도 항상 트럼프의 입이 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럴 때 대형주도 좋지만 반았던 중소형 혁신주들도 헐값에 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런 7개 분야 에서도, 중소형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혁신 분야가 있을 거예요. 유망 분야. 저는 이제 우주, 드론,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 요즘 핫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혁신주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핀테크를 좋아해서 핀테크 쪽을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각자 관심에 있는 혁신주, 중소형주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형주 일변도의 장세에서, 빅테크만 오르던 장세에서 이런 중소형 혁신주들도 온기가 확산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라서 한번 같이 얘기 드렸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 중소형주 싫어요, 저는 그 위험한 거 딱 질색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역시 대형주들 AI부터 빅테크, 나스닥, 반도체 이런 쪽만 하셔도 충분히 좋고, 다른 분야도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테슬라 같은 거라든지 팔란티어 등등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파워가 2기 들어서 더 세졌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빅테크 CEO들이 뒤늦게 기부금 랠리에 아주 그냥 열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돈 낼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돈 내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메타도 대통령 취임식에 보태라고 100만 달러 약소하게 15억 정도 보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베조스도 취임식에 100만 달러 기부, 줄줄이 기부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100만 달러인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식 만찬 티켓 가격이 100만 달러입니다. 6장인데요. 이게 하루만 만나는 게 아니고 트럼프랑 총 6번 식사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지금 거물들이 요 티켓을 100만 달러 주고 사면은 별장에서도 한번 만나고 나머지 행사에서도 만나고, 트럼프 취임식 전날 1월 19일 날 하는 저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 참석 명단을 쫙 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취임식 기금에 기부한 사람이 누군가 이러면서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비즈니스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100만 달러는 그런 의미고요. 어쨌든 지금 빅테크 CEO들도 줄줄이 가가지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그만큼 세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팀 쿡도 주말에 이제 트럼프 만나러 갔었죠. 트럼프 만나러 갔는데 뭐 거기 머스크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빅테크 CEO들이 줄줄이 트럼프한테 가서 잘 좀 봐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이 트럼프의 입과 액션에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웃겼었는데, 시진핑도 초대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을 이례적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시진핑이 당황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이게 1874년 이후 기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참석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안 올 거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시진핑이 안 올 거 알지만 약간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해석은 제가 좀 너무 오버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시진핑 입장에서 당연히 안 오겠죠. 지금 미중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기도 뭐하고 안 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거절하면 약간 치사한 사람이 되고 와도 좀 이상하고 약간 이런가요?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꽃놀이패라고 해야 되나요? 여유를 보입니다. 진핑이 형 나 취임식 하는데 한번 와, 안 올 거면 말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웃겨가지고 넣어봤고, 그 정도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트럼프가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트럼프가 우연히 이 사진이 찍혔어요. 그 옆에 이 여성분이 누구냐면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아내 되시는 분, 현직 영부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트럼프를 바라보는 게 찍혔거든요. 이거를 광고로 활용합니다, 본인이. 제가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냐면은 적도 거부 못하는 향수, 내 향수를 쓰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프는 적이라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직 영부인도 나를 거부하지 못하고 지금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걸 자기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향수를 마케팅을 이렇게 한다고? 물론 마케팅팀에서 조언을 했겠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진짜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이거 전 진짜 웃겨가지고 너무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트럼프가 진짜 사업가 출신이고 사업가 마인드를 제대로 장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실 때도 정치가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사업가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또 하나 사례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도 거부 못하는 향수다. 잘 팔릴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대로 사업가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향수 홍보하는 것도 웃긴데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상천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아주 이례적으로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연설에서 답안지를 준 거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강조를 한 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 트럼프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되신다면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이 키워드들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